좀 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제치하 5강 저항성의 발로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항의 대응 방식으로서 세 명의 작가의 작품들을 좀 읽어보면서 대표적 작품 하나씩을 좀 읽어보면서 그들이 이제 저항성을 그 시 안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사실 전달보다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이죠. 시문이라든지 한용운, 윤동주. 물론 이제 시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록수라는 소설이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소설가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시문은 시인이면서 소설가이면서 또한 뭐 영화 연출도 하고 아주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었던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문에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작품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연보를 그냥 쭉 한번 제가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읽어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이라든지 이 일생 연보 안에 이제 일생이 녹아 있겠죠. 그 일생 안에서 과연 저항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 사람이 선택했던 저항의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로 형상화된다 그럴 때 어떤 시호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문이라는 작가를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뭐 계몽 소설을 썼던 소설가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굉장히 투쟁적인 시를 썼었고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시를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건데요. 굉장히 과격한 시죠. 굉장히 과격한 시고 저항성이 시어로서 아주 표면화되어 있는 시어들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다른 이제 한용운이라든지 윤동주에 비해서는 적극적 저항을 했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저항 시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행동 역시 적극적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됐던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명의 작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 작품의 완성도를 봐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역시 그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정주라는 그 시인을 놓고 보면 서정주가 죽었을 때 언론의 신문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국민 시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과연 서정주가 국민 시인인가라는 거죠. 과연 서정주가 국민 시인인가? 어, 그의 시는 분명 시인으로서 그 완성도, 시적 완성도는 높이 평가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음. 그가 이제 뭐 자화상이라는 것에서 보면 애비는 종이었다라는 그 시어를 먼저 툭 던져놓고 있죠. 그래서 애비는 종이었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그 일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달팠을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아주 어, 뛰어난 측면이죠. 그거는 시인의 시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서정주가 시인이면서 또한 한 명의 문인으로서 과연 국민 시인이라고 추앙받을 만한 행태를 보였는가에 있어서는 그냥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서정주는 일제 말에는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이 나왔을 때는 전두환 장군 만만세를 외쳤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싫다고 우리나라 살기 너무 어렵다고 싫다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 가서 죽겠다고 하면서 떠나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권력 지향에 속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우리가 국민 시인으로 추앙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시가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한국 문단사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그를 국민 시인이라고 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우리가 친일파들을 왜 욕을 합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왜 칭송을 합니까? 그거는 시대라는 것이 있고 그 시대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겠지만 그 삶의 방식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도덕과 윤리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이런 것들을 들이대었을 때 과연 그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인들의 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받아들이고 가야 되겠죠. 제가 저항 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시인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도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저항성이라는 것은 시대에 대한 저항이겠죠. 그럼 시대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인으로서 깨어 있고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민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 행태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시로서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시어로서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시대에 대한 대응 방식인 거죠. 시인은 일제치하의 시인은 지식인이면서 리더였습니다. 문학인들은. 물론 지금이야 어떠한 시대가 변화하고 문학인이 어떤 지식인이나 리더로서 끼치는 영향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일제치하의 그 당대에는 분명히 지식인이자 리더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게 문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시를 발표하고 소설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저항성을 담아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좀 서설이 역시 또 길었네요. 먼저 시문을 좀 봅시다. 여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연극, 영화, 소설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영화 연출까지 합니다. 먼동이 틀 때라는 것을 집필하고 각색하고 감독까지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재주가 많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서에 입사했다가 경성방송국으로 옮겼는데 사상 문제로 퇴직을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 사상 문제로 퇴직했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이 일생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저항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날이 오면을 발표했는데 32년에 시집 그날이 오면이 검열로 출간이 무산되거든요. 그러다 49년에 유고집으로 이제 출간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이 오면이 발표는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그렇지만 검열로 인해 가지고요. 일제가 당시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연재를 하거나 시를 발표할 때 검열에 걸리면 XX 표시를 하거든요. XX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이 발표가 되는데 XX 표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시인지를 알 수가 없게 발표가 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 자유를 주었어 니들한테. 그렇지만 불온한 어휘들은 사용하면 안 돼 해가지고 XX를 해버리니까 시는 시인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게끔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표면적으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시는 정확성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해방이겠죠. 해방. 직접적으로 드러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해방이라는 어휘를 직접적으로 표면에 던져놓을 수는 없었겠죠. 왜? 시대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라는 특성이 그거를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금 보면 그날이 오면을 통해서 강한 민족의식을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난한 인텔리 계급의 저항의식, 식민사회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비판정식, 이런 것들로 작품을 그려냈죠. 더불어서 상록수에서는 희생적인 농촌사업을, 젊은이의 희생적인 농촌사업을 통해 가지고 휴머니즘과 더불어서 역시 저항의식도 같이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시문이라는 인물은 잠시 감옥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신의 어떠한 사상 문제가 계속 걸렸던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문인으로서, 그러니까 문학인으로서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문학인들이 저항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쓰는 작품에 드러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라는 것이 그 작품을 직접적인 언급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형태로 드러내는데, 간접적으로 드러내더라도 그 저항성이라는 것이 표면화돼 버렸을 때 그 작가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투옥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몸으로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시문이라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 우리가 이제 그날이 오면을 한번 봅시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에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숨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에 머리를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넘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맛 늘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까무러쳐도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자, 여러분. 제가 좀 감정이 참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적인 그 아름다움도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당대에 대한 생각들이 표면화됐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이라는 것이 결국은 해방이라는 것이 오면은
내가 뭐 하겠다, 제일 먼저 뭘 하겠다고 합니까? 삼각산에서 삼각산이 일어나가지고 삼각산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일어나가지고 용소숨 치는, 그러니까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그런 해방이라도 와준다면 나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울고 싶다라는 거죠. 보신각 있지 않습니까? 종로의 보신각. 거기에 인경을, 그러니까 거기 그 보신각 종에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 울고 싶다. 그래서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머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무슨 한이 남겠느냐. 그래서 그날이 와서, 결국 그날이 와가지고 육조, 그러니까 육조라는 것은 그 왕궁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육조 앞에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내 가죽이라도 벗겨가지고 커다란 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렁찬 소리를 둥둥둥 하면서 치면서 나가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일단 이 시인이 저항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적 언급 아닙니까? 저항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 저항시인 중에 한 명으로 꼽고 있는 또 이상화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보문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보문 오는가? 이 말에 함의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가 너무나 확연하죠. 직접적으로 어떠한 저항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 역시. 여기에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시 역시 그러한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XX가 너무나 많게 되는 거겠죠. XX가 너무 많아가지고 검열을 하고 나서 발표된 시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훼손돼 버린 거 아닙니까? 시문의 시가 그렇다는 거죠. 시문의 시가. 그러니까 적극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시문의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한용운을 한번 봅시다. 한용운. 한용운은 이제 스님이죠, 스님. 그래서 스님으로서 이제 이런 거죠. 그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성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성과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그 역시 어떠한 그 행동에 있어서 그 저항적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년간 복역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집 님의 침묵을 통해 가지고 저항문학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시문에 비해서는 훨씬 더 표면적으로 어떠한 그 저항성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님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님의 침묵에 그 님이라는 것이 다양한 해석들을 낳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님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배웠더라도 그냥 님의 침묵 그러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저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님을 조국이라고 한번 상정하고 읽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시가 어떻게 읽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죠. 어, 그런 한영운의 님의 침묵 한번 봅시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탄 티끌이 되어서 한 줌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여러분 이 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날이 오면에 비하면 훨씬 더 그냥 사랑시라고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시로서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님의 침묵을 한영훈이라는 시인이 쓰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일반인들에게 이 시를 던져준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냥 연시로 이해를 할 겁니다. 사랑시다라고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님 혹은 부처 혹은 조국. 그럼 우리가 이 님을 조국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한번 봅시다. 조국, 조선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조선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명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 줌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 조선은 망했습니다.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조선의 시절에 있었던 그 기억들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내가 조국에 대한 그 기억은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놔 버리죠. 나는 조국 해방을 위해서 뛰어가야지.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나는 향기로운 조선의 말소리에 기먹고 아름다운 조선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식민지에 의한 이별은 아니면 일제에 의한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어디에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으면서 해방을 기원해 봅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조선이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 아, 조선은 갔지만 나는 조선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조선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그런 식으로까지 좋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독해해 볼 수도 있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작가가 어떠한 텍스트를 세상에 던져 놓는다는 것은 그 작가의 손을 떠나서 이제
그것을 접하는 독자들의 몫으로 던져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를 연시, 사랑시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님이라는 존재를 조국 혹은 조선이라는 절대 대상으로 산정해 놓고 이 시를 독해내다 보면 이 시가 일정 부분 그 조선이라는 조국에 대한 애증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워하고 있고 새롭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다시 만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조국의 해방이 올 거라는 거죠. 적극적 저항성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기 안에서 그가 스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저항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는 적극적 저항 쪽에 있다면 이 님의 침묵은 중간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님이라는 대상을 조선이라는 나라로 상정해버리면 이 시는 저항적인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보고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시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시를 보는 시선들을 좀 더 확장해 보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시인은 윤동주 시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윤동주 참외록 있죠? 그래서 뭐 윤동주 시인은 뭐 여러분들이 뭐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보다는 윤동주 시인이 나중에 마루타로 죽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다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45년에 복역 중에 사망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에 관해서 옥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은 결과 생체의 실험의 일환이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이 시인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한 시대를 살다간 슬픈 천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죽은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대 때 죽었죠. 근데 그 죽음마저도 지금 의문에 휩싸여 있긴 하지만은 감옥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감옥이라는 것이 조선의 감옥도 아니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잡혀 들어가 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 겁니까? 그리고 불행한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제 뭐 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금방 넘어가 버렸는데 그 사후에 이제 시집이 발간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그의 그 천재성을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던 그의 친구들과 동료와 후배들에 의해서 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시인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과연 윤동주를 저항 시인으로 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소극적 저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저항. 앞서 이제 그 시문과 같이 감옥에도 투옥되고 뭐 한용운도 감옥에 투옥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생 안에서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윤동주 역시 감옥에 투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그 과정이 뭐냐면 항일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된 거예요.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그러면 그의 그 일생을 놓고 봤을 때 그의 시가 직접적으로 저항을 드러내는 그런 어휘는 없더라도 그 역시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의 일생 안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시를 창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들이 그러한 저항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참회록이라는 시를 한번 봅시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자, 여러분 이 시 제목이 참회록이죠. 참회록. 윤동주 서시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윤동주라는 시인의 전반적인 인생과 그 사람의 어떠한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 참회록도 말 그대로 뭡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참회하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참회를 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윤동주는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참회를 하려고 하는가? 이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보면 결국 이 사람 뭡니까? 일본 유학 갔다가 항일운동 하다가 잡혀 들어가 가지고 형무소에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일생을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윤동주라는 시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일본을 유학한다는 것 자체도 부끄러웠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자기는 식민지 지식인 아닙니까? 당시에 유학파 학생들이라는 것은 지식인이면서 미래 리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죠. 다만 나는 내 스스로의 성격상 표현 방식이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반성함으로써 소극적 저항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나쁜 시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진짜 나쁜 시대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항상 부끄러우면서 참여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시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행위와 행동, 그 다음에 시 안에서의 어휘를 통해서 적극성의 시를, 적극적 저항시를 썼다면 한용우는 스님으로서의 어떠한 마치 연시인 것처럼 포장시켜 놓고는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을 조국이라는 어휘로 바꾼다. 조선이라는 나라 어휘로 바꾼다고 했을 때 드러나는 그러한 시로서 표현을 해냈다면 윤동주는 부끄러움이라는 내 표현의 방식이
소극적 저항으로서 부끄러움이라는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서 이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명의 시인들의 시를 직접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시를 통해서 혹은 시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연보를 통해서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시를 접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수업 시간에 접해야 했던 그런 것과 동일한 방식이긴 하지만요. 조금 다르게 보자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치우쳤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좀 더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 측면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 시간을 좀 즐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편의 시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과연 저항이라는 게 뭐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편의 시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인들이 시어로서 어떻게 시에 자신의 저항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시인들은 언행이 일치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서정주 같이 그렇게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시인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시인들도 있는 반면에 이들은 그래도 저항 시인으로서 언행이 일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시를 혹은 시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꼭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뒤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그러니까 저 첨부 파일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다큐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일생에 대한 것을 다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소극적 저항 시인으로서 윤동주가 시대를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